오늘은 고3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개학이 3주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사 일정도 3주가 연기가 되었죠. 8월 10일 날 여름방학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일주일밖에 여름방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9월 초에는 원서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서 학사 일정이 또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고3 학생들은 자소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 개학하기 이전에 자소서에 대한 큰 로드맵과 1,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을 정리해서 자소서 초안이 나와야지만이 경쟁력 있는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소서는 학생부에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모아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뭘 설명하는 거죠? 내가 뭐에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학업 역량을 키워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있었던 성균관대 교육부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컨퍼런스에서도 학생부만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자소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 있는 자소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대학교가 1월 달에 교사 연수를 했죠. 그래서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평가의 주안점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1편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왜 이런 자소서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갖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보시면 서울대학교의 교사 연수 자료집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 서울대 재학생의 수학력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깊이 있고 논리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영어 사용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 및 사고의 유연성 부족이라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이를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운 문제는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모두 바로 뭐죠? 서울대학교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통합적인 사고력을 가진 학생, 그러니까 수학과 물리, 수학과 생명과학, 그 다음에 화학과 생명과학의 융합적인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학습을 하고 연계 학습을 통한 탐구활동을 나타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학문의 기초가 뭐죠? 영어입니다. 모든 학과에서는 영어 원서 갖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크리티컬 리딩 능력을 통한 영어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포기하다 보니까 실패와 좌절을 겪어서 내가 이겨내는 극복 과정을 갖다 자소서에 나타내시는 것도 바로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내용을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학 수학의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 요소고 해외 대학의 경우 대학 예비 교육과정의 이수 내용과 심화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 독서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입학 전형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대학교는 학생부를 통해서 뭘 보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이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목을 공부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정규교육과정이나 공동교육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를 갖다 독서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 전공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학업적 역량을 갖춰서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학생부에 있는 걸 바탕으로 한 자소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얘기했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평가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의 주안점을 언급했습니다. 호기심을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호기심을 해결하였는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난관은 또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였는가? 마무리는 어떻게 하였고 그 결과가 남긴 의미는 무엇인가?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는가가 바로 평가의 주안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좀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점은 바로 뭐냐면 12월부터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예비 고3 학생들이죠. 고등학교 2학년 12월부터 학생부가 마무리가 돼서 학생들한테 자소서 지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뭐였냐면 1, 2학년 활동 중 의문점, 궁금했던 점, 관심 있는 점을 적어보라고 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까지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휴브레인 추천, 도서, 논문, 강의를 추천해줬고 3학년 때 연계해서 학습할 과정들에 대해 추천해줬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평가의 주안점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고, 결국 그랬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작년에도 내신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도하고 있는 사례들을 갖다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의예과 지도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중 의문점, 궁금했던 점, 관심 있는 점에서 이렇게 이제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화학원 수업에서 루이스 구조를 배우고 탄소와 질소, 산소를 이용해 분자 구조를 그려본 다음 구조 이성질체에 대해 알게 됨. 이성질체의 종류에 대한 궁금증이 생김.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탕으로 의문점과 관심 있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 1, 2학년 학습과정의 활동 내용. 자율동아리에서 탈리노마이드 사건을 접하고 거울상 그 이성질체 관계를 알게 되어 이성질체의 종류와 거울상 이성질체를 갖는 의약품들을 조사하고 발표함. 그죠? 이걸 갖다 이제 관심 있는 점을 갖다 알기 위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이죠. 이걸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해줬습니다. 휴브레인 추천, 활동 관련한 도서와 논문 강의 추천, 일반 도서, 역사를 바꾼 17가지 이야기와 전공 도서, 오르거닉 케미스트리, 강의는 칸 아카데미, 영어 논문 이렇게 추천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주제는 뭐냐면 화학과 생명과학의 화학 이론으로 분석한 생명현상에 대한 주제를 추천해줬고요. 관련전은 레닌저 프린서플 오브 바이오케미스트리, 그래서 코스의 일반화학 강의를 추천해줬습니다. 추천한 이유는 화학 이론으로 생체 활동들을 분석함으로써 학문 간 연계를 익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스몰 프로젝트로는 정류상태 근사법을 이용하여 효소와 기질의 반응 속도식인 미카엘리스 멘텐식을 유도해 보기, 연력학을 학습하고 깁스 자유에너지를 이용해 포도당호 없이 ATP 생성 과정이 자발적임을 계산을 통해 증명해보고, 이렇게 추천해줬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것이 뭐죠? 화학과 생명과학이 뭐죠? 융합적인 주제. 그러면서 뭐죠? 영어 관련된 강의와 영어 관련된 논문, 이걸 통해서 나 뭘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근데 레닌저에 대한 일반화학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죠?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으로 해서 심화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서울대학교가 말한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자소서의 예를 보겠습니다. 동아리에서 생명의 수학책을 읽으며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두 학문을 연결한 여러 현상을 접하며 흥미를 느끼던 중 매듭 이론을 이용해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탈리도마이드가 다발 공수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참고하여 매듭 이론에 등장하는 거울상과 합성의약품의 광학 기질 특이성을 보인다는 걸 추론하였습니다. 탐구 과정에서 탈리도마이드 사건의 심화 탐구를 위해서는 유기화학에 대한 학습이 필수임을 파악하고 유기화학 도서 및 칸 아카데미의 이서머 강의를 활용해 카이랄과 강학 활성 이성질체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여러 자료를 조사하며 생각보다 많은 카이랄 의약품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거울상 이성질체를 분리하는 방법을 추가 학습하며 수학과 화학이 생명과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수학과 화학에 대한 심화학습을 위해 고급 수학과 화학들을 수강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두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수학은 거점형 학교를 이용해 고급 수학원을 이수하면서 특히 응용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중 생명과학 시간에 자기장을 이용한 온열 치료에 대해 발표하며 관심을 가졌던 심전도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 전기, 신호 등 정보를 담고 있는 함수를 단순 주기 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분해하는 풀이의 변환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전도 그래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한 화학은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을 모아 화학 동아리를 개설하여 코스웨어의 일반화학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그중 탈리도마이드와 같은 의약품이 생체 내 반응하는 속도가 정류상태 근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효소의 반응 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레닌저의 생화학을 참고하여 효소 반응 속도식인 미카엘리스 멘텐식을 유도하고 라인웹의 버그식으로 변화해 보면서 화학으로 생명현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심화학습과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어떻죠? 수학과 학습 및 심학습했는데 학교에서 고급수학이 개설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내가 스스로 찾아서 거점형 학교의 고급수학원을 이수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내가 찾아서 하는 공부에 대한 학습과 나타나 있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부족했나 화학과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을 모아 뭘 했죠? 화학 동아리를 개설하여 일반화학 강좌를 수강했죠.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화학 과목에 대한 부분들도 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모아갖고 화학 동아리를 통해서 일반화학 강좌를 수강하고 생화학을 듣고 이렇게 해서 그 생명현상, 화학으로 생명현상 분석해 보았다고 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융합적인 요소,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하면서 거점명학교의 고급 수학을 듣고 그 다음에 뭘 했죠? 이렇게 동아리를 개선해서 일반화학과 생화학을 공부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죠. 이게 바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찾아서 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자소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전자전기공학에 대한 예시를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1, 2학년 중 의문점 궁금했던 점, 관심 있는 점은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를 읽고 미분이 함수를 선형사상으로 근사하는 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후 다변수 함수의 경로와 같은 내용을 확정해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낌, 이에 필요한 수학적 개념들을 습득하기 위해 선형대수학과 벡터 행렬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됨. 그 다음 의문점과 관심 있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 1, 2학년 학습과정의 활동 내용을 보면 벡터와 행렬의 공학수학에서의 쓰임새에 대해 알아보고자 거점학교 고급 수학을 수강함. 특히 전기공학에서 효율적인 회로를 설계할 때 사용되는 수학적 테크닉이 순수 수학인 위상수학과 연결된 주제인 그래프 이론으로 기술될 수 있음을 알고 흥미를 느꼈으며 그로부터 시작하여 전자전기공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학수학에 대해 심화학습을 하고 그중 방정식의 선형 성질을 통해 전기신호와 전자기파의 중첩 원리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프리에 급수 및 프리아 변환에 대하여 미적분투 수업 시간에 발표함이랬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1, 2학년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인 거죠. 이제 설명할 수 있던 내용, 그전 뭐 있던 내용들 정리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휴브레인이 추천해 준 게 바로 아하 물리수학, 상호작용으로 배우는 전자기학, 그 다음에 에드엑스의 강의에 영문 강의가 있죠. 영어 강의가 있죠. 그 다음 휴브레인 추천 3학년 교과 과목에서 수행한 심화학습 과정 추천을 보면 주제가 수학과 전자전기죠.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와 복소수 벡터 공간, 공학수학적 응용, 관련 조료는 더 피직스 오브 웨이브스라는 영어 원서를 추천해 줬고요. 추천 이유는 전자전기 공학에서 전기에너지 및 전기신호의 전달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 중에서 임피던스 매칭을 물리학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기술하기 위한 수학적 테크닉을 갖다 익힐 수 있다. 스몰 프로젝트로는 RLC 교류회로에서 전원에 의해 공급되는 전기에너지의 흐름을 선형 미분 방정식과 복소수 임피던스에 대한 지식을 통해 수학적으로 표현해보기. 여기도 뭐죠? 물리와 수학이죠. 수학과 전자전기. 그러면서 뭐가 있죠? 영어 강의. 그 다음에 영어 원서. 그 다음에 다 내용이 뭐죠? 물리수학이라든지 선형 미분 방정식,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심학습관 과정들에 대한 요소가 다 나타나 있죠. 이걸 바탕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자, 미적분으로 바라보는 하루를 읽고 구체적인 예를 통해 미분이 한점 근처에서 그래프의 접선에 해당하는 1차 함수를 통한 선형 근사임을 깨닫게 되자 공면상의 한 점에서의 저평면으로 다변수 함수의 미분과 선형 근사를 관련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일변수 함수의 미분법 정리들을 일반화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변수 함수의 경우 한 점 근처에서의 변화율은 방향마다 다르게 주어짐에도 저평면은 2차원에 불과하여 그들 사이의 관계를 쉽게 표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부딪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문제점에 부딪혔는데 해결한 과정.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포기해보는 경향이 많은데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극복해보자 노력했던 과정이 나타나죠. 이를 해결하고자 에드엑스의 선형대수 강의를 듣고 벡터 공간 사이의 선형 변환과 행렬 표현에 대해 학습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 그치지 않고 강의에서 배운 개념이 전자전기 공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고자 거점학교 고급 수학을 이어 수강하면서 벡터와 행렬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한편으로는 회로 설계에 사용될 수 있는 그래프 이론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급 수학을 공부하면서 상호작용으로 배우는 전자기학, 아하 물리수학을 읽어보자 벡터와 행렬, 미분법, 선형대수 등과 전자전기 시스템이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제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기신호의 중첩 원리가 수학의 선형성과 직결된 성질이며 그런 성질을 통해 주어진 신호를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성분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는 것이 풀이의 변화임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정리해 고급 수학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RLC 교류 회로에 대해 공부하면서 각 회로 요소에 걸린 전압들을 더할 때 위상이 서로 다른 항들을 더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앞에 누도소를 통해 복소수로 표현한 전압을 고급 수학에서 배웠던 복소평면에 나타내었을 때 복소수의 평각이 곧 위상임을 알 수 있었고 마침내 위상자 벡터를 이용한 전압 합성 방법을 완벽히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물리투에서 배운 RLC 회로에서의 전기에너지 흐름에 대해 품었던 궁금증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어떻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딪혔던 것을 갖다 극복하는 노력을 했고 거기에 끝마치지 않고 스스로 거점형학교의 고급 수학을 이어서 수강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수강하지 못하는 보다 관심 있는 분야는 도서를 통해서 상호작용으로 배우는 전자기하학이나 아합 물리수학을 통해서 심화학습한 과정, 5개와 대학 연계교육 관점에서 심화학습 과정이 나타나 있죠. 경영경제 지도 예시를 보겠습니다. 1, 2학년쯤 의문점 궁금했던 관심 있던 점은 통합사회 시간에 사회정의와 불평등을 배우며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임금정책, 일자리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됨. 의문점과 관심 있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 1, 2학년 학습과정이나 활동 내용을 보면 도서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을 읽으며 일자리 창출 정책, 완전고용, 최저임금법, 적정임금 등에 대해 이해함. 최저임금에 대해 학습하고자 근로 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의 고용 및 후생증진 효과 논문을 읽으며 최저임금제와 EITC 간 차이와 효과를 학습한 두 정책의 예산 제약식 하에서 도출된 균형을 비교하여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통해 본 최저임금제와 EITC 효과 탐구 보고서를 작성함이랬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추천해 준 것은 뭐냐면 도서 맨큐의 경제학, 노동경제학, 강의는 테드 이디와 이런 부분들 영어 강의를 갖다 추천해 줬죠. 그러니까 주제도 뭐죠? 경영경제와 수학이 연결된, 융합된, 통합된 주제죠. 거기서 이제 회기 분석을 통한 최저임금,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의 근로의욕 고취효과 탐구했죠. 관련 자료는 켈러의 경영경제 통계학을 했고 계량경제학을 추천해 줬습니다. 추천 이유는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통계 분석 방법인 회기 분석을 탐구합니다. 미분을 이용하여 오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회기계수식을 유도하고 가설을 세워 이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내죠. 여기서도 뭐죠? 융합된 주제, 경영경제와 수학, 그 다음에 영어 자료, 그 다음에 경영경제 통계학이나 계량경제학,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 심화학습한 과정이 나타나 있죠. 자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을 읽으며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최저임금법, 근로장려세제 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가 정부, 기업, 노동자 유형별 임금 및 근로시간에 미치는 다각적인 효과를 알고자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의 고용 및 후생증진 효과 논문을 읽어보았으나 여러 경제학 개념과 통계적 분석 방법이 이용되어 논문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론적 학습이 선행될 필요성을 느껴 맨큐의 경제학을 읽으며 효용함수와 예산 제약식을 통한 균형 도출 방법, 노동시장 모형을 익혔고 최저임금제와 EITC에 적용하여 각 정책이 시행된 경우의 균형을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통해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발표 및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통해 본 최저임금제와 EITC 효과 탐구 보고 제출하였고 52시간 근무제,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는 기조를 반영할 때 근로장려금을 확대하여 노동 공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영경제 통계학을 학습하여 직접 통계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통계 동아리에 참여하여 기초, 수리 통계학을 학습하려 하였는데 교내 통계 동아리가 과학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직접 친구들을 모아 경영경제 통계 동아리를 개설하였습니다. K무크의 강의 통계학의 이해를 들으며 확률 분포와 가설 검증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갔고 동시에 켈러의 경영경제 통계학의 예제를 반복해보며 통계 프로그래밍 능력을 익혔습니다. T-테스트, 치스퀘어 테스트, 회기 분석, 아노바 검정 등 다양한 통계 분석을 학습하였고 회기 분석을 통한 최저임금, 근로장려금의 근로의욕 고치, 효과 탐구 보고를 작성하며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죠? 여기서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한 과정이 나타나져 있고 그러면서 맨큐의 경제학이나 수리통계학을 갖다 이런 학습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죠.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핵심은 이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소서의 핵심도 뭐냐면 활동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자소서 1번에 대한 건 학습이니까 자소서 2번 같은 경우는 활동 내용 3가지를 적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때 활동 내용 3가지 중에서 인성을 적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적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휴분회에서 지도한 학생들은 1번이나 2번, 4번을 전부 다 학업적 역량으로 나타냅니다. 대학들이 자소서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얼마나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1번이나 2번에 글자 하나하나를 갖다 나 이만큼 공부했고 이만큼 학업적 능력이
있다는 걸 갖다 뽐내는 것이 경쟁력 있는 자소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